청취자님, 지금 화면에 띄워두신 PDF 파일, 그 글로벌 무탄소 전력 시장의 선도자, 2026년 핵심 비즈니스 모멘텀 심층 분석 보고서 맞으시죠? 네, 제대로 펴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불필요한 서론이나 잡담은 다 빼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쏟아지는 최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과연 이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당장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해보는 겁니다. 청취자님께서 지금 이 문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계신 만큼 저희가 15장짜리 슬라이드를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1페이지 표지를 바로 넘기셔서 2페이지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2페이지 요약본을 보시면요.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두 가지 거대한 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AI 전력 수요 폭발, 그리고 에너지 슈퍼사이클입니다. 아,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정확히 교차하는 한가운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서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가스터빈,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해상풍력이라는 3대 비즈니스 모멘텀을 통해서 기업의 체질 자체가 구조적으로 레벨업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죠. 구조적 레벨업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저기 중간에 있는 숫자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나 성장할 것이라는 재무 턴어라운드 전망이죠. 이건 막연한 테마주로서의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해내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구간이다.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바로 3페이지에 나오는 거시 환경의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청취자님, 3페이지를 보시면 거대한 막대 그래프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시각적인 색깔의 변화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건 그 이면에 깔린 정부의 노골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내용을 보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그러니까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려 70.7%까지 확대하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네, 아주 파격적인 숫자죠. 국가전력망의 7할을 무탄소로 채우겠다는 건데 이게 단순한 환경정책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 70.7%라는 숫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그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프 우측 상단에 작게 적힌 최대 전력 수요 128.9기가와트라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128.9기가와트요? 네, 과거의 전력 수요 증가는 보통 인구나 일반적인 산업 발전에 비례해서 서서히 올랐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데이터 센터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엄청난 전력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첨단 산업 수요가 처음으로 제대로 반영된 수치가 바로 저 128.9기가와트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거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그것도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하려면 원자력과 풍력을 양대 축으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정책 방향성이 기업의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와 완벽하게 부합하죠. 판이 국가 주도로 아주 완벽하게 깔렸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그 판에서 휘두를 수 있는 진짜 무기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연스럽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 있는 첫 번째 포인트, 가스터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네,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청취자님, 4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수요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아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건데요. 네,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체 발전소를 지을 거면 그냥 태양광 패널을 넓게 깔거나 풍력 발전기를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가스터빈을 고집하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분명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죠. 간헐성 문제군요. 맞습니다. 24시간 365일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서버를 돌려야 하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전력의 간헐성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언제든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뿜어낼 수 있는 기저전원이 필수적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아, 그래서 가스터빈이 꼭 필요한 거군요. 네, 특히 이 가스터빈은 항공기 제트 엔진과 맞먹는 1700도의 초고온을 견디면서 분당 수천 번을 회전해야 하거든요. 1700도면 쇠가 물처럼 녹아내리는 온도를 한참 웃돌잖아요. 상상조차 잘 안 되는 온도네요.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버티면서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전 세계를 통틀어 단 5개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술적 혜자를 두산이 뚫어낸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5페이지에 나오는 수주 내역을 보면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2026년 3월, 바로 이번 달 최신 데이터죠.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AI 등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던데요. 네, 업계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죠. 이 기업에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 7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9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주 누적 12기를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빅테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지멘스 같은 기존의 철옹성들을 놔두고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을까요? 거기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성입니다. 이미 17,000시간 이상의 실제 가동 실증을 통해서 전격 부하 성능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거든요. 기계적으로 검증이 끝났다는 뜻이죠. 실전에서 증명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AI 시대의 최고 가치인 속도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쟁사들은 밀려드는 주문 탓에 납기가 한참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납기 준수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죠. 납기를 제때 맞춘다는 건 빅테크들한테 엄청난 메리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인데요. 바로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자회사 DTS. DTS를 통한 현지 밀착형 유지보수 지원망입니다. 아, 장비만 덜렁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묶어버린 거네요. 네, 가스터빈은 한 번 설치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만약 고장이 났을 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부품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하지만 미국 현지에 이 유지보수 거점이 있으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이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까다로운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한 결정적 요인이죠. 게다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O&M, 즉 유지보수 계약이야말로 수십 년간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진짜 캐시카우입니다. 한번 고객으로 들이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락인 효과를 만든 셈이군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그럼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 있는 두 번째 핵심 무기, SMR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청취자님 6페이지를 보시면 대형 원전과 SMR을 나란히 비교해 놓은 시각 자료가 있는데요. SMR이 대형 원전의 1000분의 1 수준 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경제성이 좋아지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전문가님, 여기에 도입되었다는 피동형 냉각 시스템, 이게 도대체 뭔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전기 없이도 스스로 열을 식히는 마법의 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네, 지진 때문에 전기가 끊어졌었죠? 맞습니다. 쓰나미로 전기가 끊어지면서 냉각수를 펌프질하지 못했고 결국 원자로가 녹아내린 끔찍한 사고였죠. 하지만 SMR은 외부 동력 펌프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아, 펌프가 없다고요? 네, 자연적인 물의 대류 현상.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 원리만을 이용해서 스스로 냉각수를 순환시키거든요. 외부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노심 용용 같은 중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크기와 절대적인 안전성이라는 두 특징이 합쳐져서 엄청난 파괴력을 낳는 거군요. 안전하니까 굳이 송전탑을 수백 킬로미터씩 세울 필요 없이 데이터 센터 인근이나 도심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송전망 부족이라는 현재 전력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단숨에 우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SMR이 차세대 원전이라는 건 사실 10년 전부터 몇 년 듣던 이야기거든요. 늘 미래 기술이라고만 했지 당장 돈이 되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구심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2026년 3월 세계 최초 창원 SMR 전용 공장 가동이라고 크게 적혀 있긴 한데
과연 2026년인 지금 당장 이게 실적에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SMR이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꿈이었다면 2026년 3월인 지금은 그 도면이 실제 쇳물과 용접으로 구현되는 실전 단계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실전 단계로 진입했다. 네, 7페이지의 창원 전용 공장 가동 소식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SMR을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하고 극도로 위험한 원자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량으로 그리고 가장 저렴한 단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조 경쟁력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전용 공장에 전자빔 용접 같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깔아놓고 우리가 원전계의 파운드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반도체로 치면 TSMC처럼 위탁 생산을 독식하겠다는 뜻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글로벌 SMR 시장을 주도하는 뉴스케일 파워나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같은 기업들이 왜 굳이 한공의 두산과 끈끈한 얼라이언스를 맺었을까요? 초격차 제조 경쟁력 없이는 자신들의 훌륭한 설계도를 상용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드는 놈이 이긴다는 거네요. 네, 당장 올 하반기에 예정된 뉴스케일의 보이저 주기기 발주가 그 첫 번째 대규모 성적표가 될 거고요. 2028년에 이 공장이 생산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연간 20기 이상의 SMR을 붕어빵 찍어내듯 생산하게 됩니다. 붕어빵 찍어내듯 원자료를 만든다니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 그럼 톱니바퀴어 마지막 축인 8페이지와 9페이지 신재생 인프라, 해상풍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풍력 터빈 크기를 에펠탑이나 63빌딩이랑 비교해놨어요. 네, 시각적으로 확 와닿죠. 8메가와트, 10메가와트급 터빈이라고 해서 숫자로만 볼 때는 감이 잘 안 왔는데 10메가와트 터빈 하나의 높이가 63빌딩과 맞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바람개비가 아니라 바다 위에 거대한 마촌로를 세우는 자록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토목이자 하이테크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죠. 아까 3페이지에서 2038년 무탄소 전원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가 전력망 계획에서요? 그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태양광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유일의 주기기 제작사로서 강력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전 레퍼런스 토끼에 쌓여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10메가와트 터빈은 이미 국제 형식 인증을 마쳤고 8메가와트 터빈은 영광, 야월 해상풍력 등에 실제로 공급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귀중한 실전 레퍼런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9페이지를 보면 아주 뜨거운 최신 뉴스가 하나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2020년 3월 3일에 전라남도와 무려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 육성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네요. 청취자님, 8.2기가와트면 앞서 얘기했던 그 전력 먹는 하마, 거대 데이터 센터를 수십 개는 돌리고도 남을 엄청난 양입니다. 네, 스케일이 남다르죠. 그런데 이 MOU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터빈, 납품 계약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9페이지 우측의 밸류체인 흐름도를 청취자님들도 함께 보시죠. 아, 밸류체인 장악 관점에서 봐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8.2기가와트라는 매머드급 수요처가 확보되면서 아예 해당 지역의 터빈 대조립 공장 같은 부품 생산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게다가 앞서 가스터빈에서 강조했던 O&M 비즈니스가 여기서도 엄정한 빛을 발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거니까 유지보수가 더 빡세겠네요. 빙고. 거친 파도와 염분을 견뎌야 하니까 설치 이후 최소 20년 동안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즉, 터빈 부품 생산부터 장기 O&M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뜻이죠. 전남 앞바다에 20년짜리 마르지 않는 캐시카우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온다니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확 올라가겠네요. 자, 가스터빈, SMR, 해상풍력까지 비즈니스 구조가 탄탄해진 건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10페이지와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모멘텀들이 과연 재무제표의 숫자로 어떻게 찍힐 것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0페이지 폭포수 차트를 보실까요? 네, 청취자님, 이 이른바 워터폴 차트는 현재 기업의 체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진이 바뀌었던 저마진 사업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 빈자리를 고마진 사업인 원전, 가스터빈 쪽으로 꽉 채워 넣으면서 구조적인 개선을 이뤄내고 있네요.
네, 전체 매출은 7.4조 원 수준으로 뭐랄까 외형만 보면 약간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마진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집중해야 할 숫자는 우측 끝에 치솟아 있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바로 3,97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2%나 성장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수익 사업 중심으로 이익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11페이지 파이프라인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폴란드 대형 원전 수주건이 2기당 약 1.9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팀 코리아의 시너지가 어떻게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부터 부품 제작, 시공까지 국가 차원에서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된 이른바 팀 코리아 생태계를 갖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폴란드 그리고 향후 중동 시장까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 강력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꼬리를 무는 추가 수주가 가능해집니다. 한 번 지어본 팀이 계속 짓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꽉 차 있다는 건 2026년의 호실적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든든한 실적 과시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완벽한 청사진만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를 결정할 때는 불편한 진실도 직면해야 하잖아요. 12페이지 리스크 분석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이 부분은 특히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네, 리스크 점검은 필수죠. 2026년 1월에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 재산권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찝찝해요. 원전 1기당 보장액은 8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축소됐고요. 로열티는 오히려 1.5억 달러에서 1.75억 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거 비용 구조 악화 요인 아닌가요? 게다가 유럽이나 북미 지역 단독 진출 제한 같은 족쇄도 생겼단 말이죠. 전문가님, 이거 펀더멘탈에 꽤 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영업활동에 일부 제약이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당장의 이익률만 놓고 보면 뼈아픈 타협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13페이지에 있는 Reframing the Risk, 즉 관점의 전환저울 이미지를 함께 보실까요? 이 거대한 분쟁 타결은 단기적인 손익만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이 합의를 통해서 체코 원전 본계약을 짓누르고 있던 가장 큰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거든요. 아, 수익을 조금 내어주더라도 수출길 자체를 열어젖히는 게 더 중요했다. 일종의 비싼 통행료를 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비싼 통행료가 주는 티켓이 거대 선진 시장으로 우회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 지렛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게다가 청취자님들께서 가장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기업의 핵심 미래 가치인 SMR은 이 분쟁과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인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탈 훼손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거군요. 자, 이제 결승선이 보입니다. 청취자님, 14페이지. 다가오는 마일스톤 타임라인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2026 하반기로 갈수록 일정이 아주 촘촘합니다. 5월에 미국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TVA의 이사회 승인이 대기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뉴스케일 주기기 발주와 폴란드 원전 본계약 윤곽도 잡히네요. 11월 TVA의 조건부 PPA 승인까지 점증하는 슈퍼사이클 모멘텀들이 달력에 빼곡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들이 터져 나오는 완벽한 스케줄표라고 할 수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15페이지 결론 슬라이드입니다. 가스터빈, SMR, 해상풍력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미지가 오늘 심층 분석을 깔끔하게 요약해주네요. 이 기업이 단순한 장비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전력난 병목을 뚫어줄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완벽히 개선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수주와 정책들은 모두 공급 측면에서의 완벽한 준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빅테크들의 AI 발전 속도가 예측치를 뛰어넘어서 전력 수요가 이 11차 전기보내 전망치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폭발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가동을 시작한 창원 SMR 공장과 가스터빈 생산 라인반으로 과연 그 쇼티지를 완벽히 방어해내며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줄 수 있을까요? 공급이 한계치를 돌파하는 그 팽창 시나리오를 고민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가진 진짜 프리미엄의 크기는 어쩌면 그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최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날카로운 화두네요. 청취자님, 오늘 PDF 파일 15장을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입체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